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뱅크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 여신 지원 체계 훈련을 했다고 현재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2023년도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금융이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돈을 빼버리는 거예요. 네. 예금의 거의 70-80%가 인출되는 사태. 그래서 결국은 파산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은행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수치인가요? 우리 급격하게 떨어진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이 금융기관은 돈을 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은 조금 빨간 줄을 펴놓을 필요는 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김경필 멘토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패널로 나오니까 좀 색다르네. 소장님 그러니까요. 채널을 좀 간간히 봤는데 소장님도 이제 경제 전반에 관련된 이런 것들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은 위치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네. 답변을 하시는 구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영장 금지 조치를 하고 나서 은행의 대출 문턱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농협이나 신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특히 이제 상호저축까지 대출문을 닫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잇따라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문이 닫히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거 뭐 제가 한번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보도 내용이라든지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 보면은 현장에서는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을 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아우성이라고 할까?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총량 규제라는 거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00조가 넘고 가계부채 총량이 이제 2,000조에 가까운 상황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총량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지 않았을 때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결국은 대출 문턱을 올리다가 이제 이거마저도 이제는 가산금리를 올려도 이제 오시는 분들을 막지를 못하니까 네네. 이제는 전년 대비 동기간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금지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대출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우리가 보통 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계 예를 들면 분기나 반기나 또는 연으로 어느 정도 대출 한도 금액.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준 한도를 분기나 반기별로 넘어간 금융기관 같은 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라든지 신협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정책금융 외에는 지금 대출 자체가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의 압박,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 유도 정책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이게 더 강력해지는 상황이고 실거주를 준비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효처럼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발표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밀어붙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잘 알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세게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은행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좀 얼마 전에 보면 뭐 새마을금고 얘기도 나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용어가 네. BIS라는 네.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은행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수치인가요? 일단은 뭐 BIS 비율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뭐 어쩌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 금융 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포털. 우리가 소비자 금융 포털 좀 어려우시면 그냥 한글로 파인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파인. 그래서 파인 이렇게 치시면 금융회사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금융회사 정보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데 BIS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있고 ROA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BIS 비율이라는 건 자기 자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이제 과거에는 뭐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라든지 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상황적인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증권사나 보험사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지금 파인이라고 하는 소비자 금융 포털에 들어가셔서 금융회사 정보, 경영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난 반기, 그러니까 지난 반기에 세 가지 BIS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다음에 ROA 이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직전 반기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그렇죠. 요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데를 보면 금융기관별로 1금융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보실 게 없어요. 그냥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신다는 거는 주로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2금융권 이 경우에는 BIS 비율이라는 게 반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BIS 비율이 15.26이다, 12.2다. 뭐 28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28은 안전하고 나머지 15, 12는 그럼 나쁜 거냐? 사실 지난 반기를 봤을 때 이 BIS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금융기관들은 조금 빨간 줄을 펴놓을 필요는 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금자 보호가 이제 1억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내가 뭐 아주 1억 미만의 작은 어떤 거래 상품을 하고 있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BIS 비율을 이 소비자 금융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숫자보다는 지난 반기나 지지난 반기에 비해서 BIS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뭐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채권자라고 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를 그 금융기관에 맡긴 돈으로 그 금융기관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채권자들한테 이 금융기관은 돈을 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좀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량 채권인지 아니면 불량 채권인지를 구분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이거는 적을수록 좋은 건데 요게 이제 지난 반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요 추이를 좀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BIS 비율 뭐 이거 뭐 국가가 1억까지 예금자 보호 해주고 그러는데 뭐 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뱅크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 여신 지원 체계 훈련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내용이. 이게 왜 한 건가요? 202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때 파산됐을 때가 참 재밌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뱅크런이다 그러면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막 은행으로 뛰어가서 줄을 서고 내 예금을 돌려달라. 인출하겠다 줄을 서지만 요즘은 디지털 금융이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돈을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되고 나서 거의 한 20일 만에 가지고 있는 예금의 거의 7, 80%가 인출되는 사태. 그래서 결국은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국은행이 이런 걸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긴급 여신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차원으로 한 건데 이게 어떤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신용은행들에게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장치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왜 저런 걸 하지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죠. 갑자기 우리가 지진 대피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같은 거는 하더라도 그냥 하나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훈련을 하면 특정 사건이 나타날 모양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1,5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엄청난 이슈였어요. 네네. 1,500원을 넘으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달러를 사겠다고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러는 1,600원, 1,700원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작년에 1,485원을 마지노선으로 방어를 한 건데 만약에 1,500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자영업자나 대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한국은행이.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신용경색의 문제, 뱅크런의 문제, 뭐 뱅크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네네. 거고 뭐 우리가 사실 군대가 있는 이유가 전쟁을 대비하는 거고 뭐 전쟁의 확률이 이렇게 아주 높아서 대비한다기보다는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났을 때 군이 필요한 것처럼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비자발적으로 인상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경색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런 긴급 여신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게 훈련이 자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당연히 이 일상적으로 있는 훈련이니까 하겠지만 안 하다가 느닷없이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위기가 온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면서 한국은행만 감지하는 뭔가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느껴질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7천억 달러 이상의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1,500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사실 지금은 현재 1,474원 정도 수준이지만 올해는 1,500원을 넘어간 걸 용인을 했거든요. 네네. 뭐 용인했다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달러의 수급 자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워낙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1,500원 선을 내줘도 방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1,500원 선을 내놨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다행히 이제 1,500원까지는 안 가지만 언제든지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훈련이 아니었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보면은 네. 사실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크게 충격을 맞아요.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맞습니다. 국가나 뭐 국민들이나 다 같이 경각심을 일단 가지잖아요. 뭔가 좀 위기 상황이 보이면 좀 긴장하고 대비해야 하고 이러면은 사실 큰 충격으로 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막 그 부분에 뭔가 걱정하고 내가 먼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없지 않나 같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